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무역 영어에 대한 내용을 좀 배우실 거예요. 근데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나와 있던 규범을 제외하고 결제 그리고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영어로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들을 조금 열심히 학습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으시겠죠. 근데 그 내용들만 다 구성이 되어 있으면 사실 좀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은 편이고, 이 내용에 더불어서 실제로 우리 토익 시험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토익 시험에서 나오는 상업적인 내용들이 살짝 섞여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을 주고 이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고르는 문제들, 이런 유형들이 조금 출제가 되는 편인데, 물론 이제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게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무역 관련된 거, 계약 관련된 거,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으로는 서신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서신, 그리고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보내는 서신, 이런 내용들이 좀 위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영어 7부 파트를 보시면요, 1장에 무역서신의 원칙이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장하고 3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무역영어에서 사용하는 표현들,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사용을 해서 작성된 예문,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 거예요. 이 예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무역영어에 대한 문제의 좀 축소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역 계약 내용들, 우리 앞에서 보신 거 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영문으로 학습이 돼요. 그래서 이 4장이나 5장 같은 경우, 성립과 이행 같은 경우도 포함을 해서 우리 CISG에서 이 내용을 학습을 하셨죠. 청약이나 승낙 이런 내용들. 이 CISG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무역 계약 파트에 나왔던 내용들을 영어로 이제 다시 한번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문 학습은 CISG 기반으로 하게 되고요. 원문입니다. 다음에 6장에 보면은 선화증권,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 이해도 하셨고,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쭉 한번 배우셨어요. 다음에 7장 항공운송, 그 다음에 8장에 해상보험에 대한 내용들, 특히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정의, 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영문 명칭,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마지막에 9장에 무역 결제, 우리 송금 결제, 그 다음에 추심 결제, UCP, 이런 것들을 또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역 규범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영어로 출제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특정 일정에는 아예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몇 차 건너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딱히 그 내용들을 위해서 학습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40문제가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UCP하고 인코텀즈입니다. 우리 UCP하고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영문을 이미 학습을 하셨어요, 원문으로. 그 다음에 문장 구성의 단어, 표현, 그 다음에 통신문, 이런 쪽들이 이제 토익 스타일의 문제하고 좀 유사한 스타일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무역 계약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그냥 무역 계약 서신에 대한 내용들도 출제가 되고, CISG에 대한 내용들도 이 파트에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거기 아래 내용들은 이제 모르는 내용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처음 보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이다 원칙이라든지 요 정도. 나머지는 다 우리 앞에서 보셨던 내용들이고, 특히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파트에 문법에 대한 문제들이 좀 구성이 되는 편입니다. 정확하게 한 3문제,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는 하나의 문제에 보기 안에 문법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2문제에서 3문제는 거의 항상 출제가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3문제, 4문제 다 나온다 해서 전부 다 획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내용들이 줄을 이뤄서
수업에 구성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쉽게 우리 뭐 예전에 수능이나 이런 거 보실 때도 보면은 분명 한국 사람인데 한국 문법이 좀 어려워서 조금씩 이제 틀렸죠.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자, 그래서 요 문법에 대한 내용들은 좀 우리가 입에 좀 붙어 있는 것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해봤던 것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토익 대비하시면서 보셨던 문법들 있죠. 그런 것들로 제가 뒤에 문제를 좀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익숙한 거,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혹시 나오게 되면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를 획득하는 그런 목표를 잡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에 대한 어려움은 사실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문법 문제들 자체를 그냥 통째로 뒤쪽으로 밀어도 후순위로 공부하셔도 나머지 내용들로 점수를 획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죠. 또 뭐 내가 문법에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없이 좋겠죠. 자, 1장 그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서신의 원칙이라고 해서 처음에 나오는 게 5C 원칙이에요. 우리가 5C, 3C, 7C 예전에 C로 시작하는 거 세 가지 신용조회 관련돼서 보셨을 때도 이런 비슷한 느낌의 명칭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예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물론 이제 그것도 이 뒤에서 보실 거예요. 자, 5C 원칙입니다. 1번에 클리어니스, 명확성의 원칙이죠. 우리가 그 서신을 쓸 때는요, 실제로 종이 서류에 쓰든 아니면은 이메일로 남기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명확하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발언을 하게 되고 그 발언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문점이 있으면은 바로 물어보면 되죠.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서신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이 쫙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장, 문단 쫙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이 한번 도달한 다음에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시 서신으로 구성돼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신은요,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사실은 대화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 5C 원칙이 들어오면서 서신을 좀 더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칙이 이 5C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을 보시면 명확성이란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해 없이 한 번의 서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상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상품의 명세, 규격, 단가, 결제 조건, 인도 조건 등의 상세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우리 이런 내용들은 작성하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본인은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세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단가 알고 있으니까 그 의식하지 않고 작성을 하게 되면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상대방은 당연히 알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누락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confusing,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쓴 거죠. We have your urgent order. 자, 여기서 최근 주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작성한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에 받은 작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주문을 3개를 했는데 어떤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클리어하게 바꾸면 We have your order, 넘버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날짜까지 써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날에 어떤 번호에 해당하는 주문이구나. 그리고 명세도 이렇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00 pieces, leather handbags 이렇게 명세까지 같이 쫙 써주게 되면은 이 물품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에 2번은 명료성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명확성을 보셨고, 다음에 명료성. 사실 이런 거는 한국말보다는 영문으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이제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용어들이 헷갈려요. 명확성, 명료성 이렇게. 자, correctness, 명료성입니다.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사후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5W1H 원칙. 우리 그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뭐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내용들. 그래서 who, what, when, where, how, why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잘못된 거는요. The fabric as well as the lace were delivered in damaged conditions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앞에 컴마가 좀 빠져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as well as the lace 그거를 앞뒤로 컴마로 연결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were이라기보다는 was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conditions 이 명사 형태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s가 빠져있는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conciseness, 간결성. 무역 서신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을 피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문장이 길거나 복잡하면 자칫 자신이 의도하는 바와 달리 표현될 수도 있다. 자, 처음에 예문 나와 있는 거 보면은 word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장황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냥 딱 보더라도 다른 예문들보다 훨씬 더 양이 길죠. Allow us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you for your letter, which we have just received. 자, 뭐 사실 여기까지는 서신에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냥 편지 잘 받았다 정도로만 취약할 수가 있겠죠. In reply, we wish to state that we shall be very glad to send you a copy of our booklet machinery in compliance with your request. 뭐 길게 써주는 거 좋아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자세하게 써주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자세하게 써야 될 때는 언제예요? 핵심적인 내용들, 그렇죠? 이 내용, 뭐 명세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결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앞뒤로는 다 미사역을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상세할 필요도 없고 간결하게. 그래서 we shall be glad to send you our booklet machinery.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의 courtesy, 예의성입니다. 자, 뭐 서신을 작성할 때는요, 사실 굉장히 좀 예의 있게 작성을 해야 되는 편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무역 관련해서는요, 처음에 연락을 하게 되는 수단이 사실 전화로는 잘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메일 주소 있죠. 뭐 각 기관에 공개되어 있는 그 수출자라든지 아니면 수입자의 연락처 정보, 대뜸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다라는 내용들로 보통 서신이 구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대면하는 게 사실은 이메일 대면입니다. 반드시 좀 예의 있게 작성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가끔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해외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이제 예의나 이런 걸 좀 덜 중요시한다. 그래서 뭐 자유롭게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굉장히 이 양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양식을 좀 지켜서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뭐 경험담이니까. 그 다음에 예의가 없이 작성되어 있는 이런 이메일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끔 그런 메일을 받으면 그냥 이 사람 별로 그렇게 예의가 있게 작성되지는 않았구나, 서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데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조금 예의가 없이 작성된 거 아니냐, 조금 나를 배려해달라, 존중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로 답장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거래 상대방과 상호 우호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문장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미사여구는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으므로 균형감을 가지고 작성해야 한다. 이런 미사여구를 막 붙여요. 뭐 당신네 회사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회사이고, 뭐 이런 내용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자, 1번. 상대방의 관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들었습니다. 이 손을 들면서 제가 왼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앞에서 보여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서류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작성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시간을 얘기를 할 때 한국에 있는 출자 수입자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출자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시간을 인지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로컬 타임 입장에서 작성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I want to visit your office during this period 보다는 I wonder if you could permit me to visit your office sometimes during this period. 즉, 첫 번째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신의 사무실에 방문하고 싶다. 뒤에 생략되어 있는 내용들은 뭐예요? 시간을 알려달라, 시간을 빼달라, 뭐 이런 통지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조금 더 상대방의 관점에서 작성되어 있는 문장을 보게 되면은 내가 가고 싶은데 좀 허락해 줄 수가 있느냐. 똑같은 목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보기에는 후자가 훨씬 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두 번째, 명령보다는 would, could를 사용하여 정중한 영어로 쓴다. 우리 굉장히 미디어에도 많이 등장하고 했던 영문 표현이 있어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 would라든지 could 이런 것들을 쓰면은 조금 더 예의를 차려서 공식적인 어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we need to receive an immediate reply because we have to establish our new sale pla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금 더 better하게 쓰여져 있는 거는 Could you please fill out and return this questionnaire by June so that we can let you know promptly of changes in the present plan?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내용일 때에는 상대방을 주어로 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유를 표현함으로써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수출자 입장에서 수입자의 물품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이 물품들이 손상이 됐어요. 그럼 서신을 작성할 때 당신의 물품을 선적하다가 손상됐다라는 표현을 작성을 하지 말고 이 계약건에 대해서 선적하다가 손상이 됐다. 즉 주어를 좀 바꿔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유를 표현한다. 그냥 단순히 손상됐다라고만 쓰지 말고요.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크레인이 갑자기 망가졌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덧붙여가지고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you delayed in delivery repeatedly during the past 2 months 보다는 불행하게도 we have experienced repeated delays in delivery. 자,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바꿔 써주는 게 좋고 수동태를 활용하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표현이다. You are requested to answer 보다는 Your prompt answer would be highly appreciated 라고 작성을 해주는 게 좋죠. 자,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completeness, 완전성이 있어요. 무역 서신은 작성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기술하여 독창적이고 개성이 있는 서신이 되어야 한다. 즉,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완전하고 질서정연하며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여 작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완전하게 문장을 만들어라. 우리 말할 때도 보면은 사실 습관적으로 뒷끝을 흐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항상 이제 옛날 어르신들께서 말을 끝까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문장을 서신으로 작성을 할 때에도요, 마찬가지로 끝까지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들어가 있는 형태, 뭐 이런 형식에 대한 것들. 자, for shipment will be made in due course 라고만 작성을 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사실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Your order for silk goods will be shipped at the end of this month. 그래서 언제까지 선적하겠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구체적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5C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 자체를
신용조회의 3C라든지 5C, 7C 이런 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ales Letter에 주로 사용되는 원칙, 아이다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무역 서신을 작성할 경우 사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신을 작성을 할 때 이러한 내용들로 좀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attention 처음에 주의 환기입니다. 시작하는 문단은 한두 문장으로 하고 간략하고 매력적으로 인사나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친근감 및 주의를 환기시킨다. 우리 처음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처음 말꼬리를 틀 때 하는 것도 아이스 브레이킹, 뭐 주의 환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일합니다. 서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attention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를 줄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서비스 특징 간략히 서술한다. 이 무역 서신 같은 경우에는요. 결론적으로는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미사역을 살짝 곁들여서 안내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우리 회사 제품은 뭐 한국에서 올해 뭐 어떤 올해의 상품 뭐 이런 상을 받았다라든지 이렇게 상대방의 이목을 끌만한 내용들을 살짝 곁들여서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의 desire, 욕구 창출, 논증 및 입증을 위해서는 사실과 숫자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이템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작년에 판매된 수치가 몇 개다. 그리고 이 기록은 우리 회사에서 창사 이래 최초로 수립한 기록이다. 혹은 이 업계에서 넘버 원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기록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기재해 주는 게 좋겠죠. 4번의 액션, 구매 행동의 자극, 힘 있는 표현을 통한 보이지 않는 명령을 제시한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좀 믿을 만한 수출자, 수입자가 뭐 와가지고 내가 너랑 거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 우리 상품이 이렇게 있다. 근데 당신에게 30% 할인을 제공하겠다. 사실은 이 서신을 받는 수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문구에 더 신경을 써요.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들. 왜냐하면 본인이 저렴하게 구매해 와가지고 판매해서 이득을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책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다음에 3번 보면은 무역 서신의 구성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서신을 작성할 때 이러한 양식을 가지고 작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이메일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양식들을 전부 다 맞춰서 쓰지는 않긴 하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이게 이메일의 형식으로 작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 무역 서신의 구성에 따라서 작성된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면 좋겠죠. 자, 무역 서신의 기본 요소하고요, 보조 요소가 나뉘어요. 자, 처음에 1번을 보시면 letterhead, 서두죠. 그 위에 맨 위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letterhead입니다. 서신 상단에 위치하는 발신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등이 기재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의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죠. 대신 누구의? 발신자의. 2번에 데이트, 발신 일자입니다. 서신의 발신 일자를 나타내며 훗날 동서신에 대해 언급하거나 회신을 보낼 경우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발신 일자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이렇게 수출자, 수입자가 거래를 위해서 서신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게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번, 20번, 30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가 3달 전에 보냈던 이메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메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쫙 넣는 것보다는
그 발신일자 언급하면서 이때 내가 발신했던 이메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도 작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3번에 inside address, 수신자 주소. 봉투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더라도 수신인 성명이나 주소로 전달될 수 있게 편지 봉투의 수신인 주소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자, 여기 서신 안에도 주소를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편지 봉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봉투에 주소가 기재가 되어 있죠. 그거를 두 개를 다 작성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편 운송 도중에 이 겉 봉투 표지가 손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용물만 남게 되고 이 내용물을 펼쳐봤을 때 주소가 있으면 그쪽으로라도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주소를 기입하고요. 다음에 4번에 salutation, 서두 인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dear all이라든지 dear sirs 이런 것들 많이 보시죠. 서두 인사는 수신인 주소에 존칭이 단수이면 단수, 복수이면 복수로 일치시킨다. gentleman 혹은 dear sirs 뒤에 콜론이나 콤마를 쓰고 첫자 및 명사, 대문자는 대문자를 쓰고 그 외에는 소문자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5번에 body of letter, 본문입니다.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무역서신의 핵심으로서 주요 내용이 명기가 되고 간결하면서 예의 바르게 작성한다. 우리가 원칙으로만 따졌을 때는요, 이 본문 내용에 대한 길이가 보통 한 5문장 정도? 뭐, 요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아니면 한 5줄 정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5줄 혹은 5문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이렇게 따졌을 때 본문 내용이 한 요 정도에서 요렇게 들어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세한 내용들 말고 자, 우리가 이런 업체들이고 우리는 이러한 아이템들을 거래를 하고 있다. 혹시 관심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에 6번에 complimentary clause, 결미 인사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영어로 무역서신 작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 best regards라든지 많이 쓰시죠? 그 얘기예요. 끝맺음 인사말로 첫째는 대문자로 하고 마지막에는 컴마를 찍는다. 다음에 7번의 signature, 서명입니다. 서명은 무역서신에 대한 책임 소재의 요건이 되므로 펜으로 자필 서명하여야 하며 동일인에 대한 서명은 동일한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서명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는 이렇게 한글로 김땡땡 이렇게 써놓고 어디에는 김땡땡 이렇게 써놓고 이러면 안 되겠죠. 뭐 그게 다른 종류의 수입자, 다른 종류의 수출자하고 거래하는 경우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동일한 당사자 그리고 동일한 서류 내에서는 일치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요소에 대한 내용을 보셨고 다음에 2번 보시면 무역서신에 보조 요소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보조 요소이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1번에 보면 reference number, 참조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의도로 작성이 되는 거냐? 문서의 분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붙이는 파일 넘버이다. our 또는 your의 표시 없이 reference number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발신인의 참조 번호를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참조 번호는요, 우리 기본 요소의 2번에 나와 있는 발신일자 있죠? 요거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번호가 123A다 라고 작성을 해서 보내면 앞으로 이 메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123A에 관련해서 라고 하면 굉장히 심플해지겠죠. 다음에 두 번째 attention line, 참조인입니다. 우리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이메일에 메인 수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메일에 참조 수신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처리해주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메인 수신인이고 그 사람이 부재 중일 때 업무를 대신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담당자와 관련되어 있는 같은 회사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이메일을 직접적으로 수신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라 라는 용도로 참조인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특정 부서나 특정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란이다. 다음에 3번에 letter subject 표제명이죠.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아이템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서 스피커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살짝 그런 내용들을 짧게 써주는 거죠. 4번에 identification marks 관련자 약호 서신의 작성자와 타이피스트의 이니셜을 표기함으로써 서신의 책임 소재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enclosure notation 동봉물이고요. 자, 서신과 함께 발송된 동봉물을 표시한다. 이걸 굳이 왜 그렇게 써줘야 되냐면 여기 지금 아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샘플을 같이 보내줘요. 근데 중간에 샘플이 누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샘플이 들어왔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샘플을 보냈어요. 샘플을 보냈다라는 얘기는 그 샘플을 한번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달라는 얘기인데 상대방이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나하고 거래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실될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동봉물이 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같이 온 게 없어요. 그러면 연락을 해보겠죠. 자, 6번입니다. Mailing Directions. 우편의 종류, 예를 들어서 속달 우편이라든지 항공 우편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고요. 다음에 7번에 Carbon Copy Notations 4번 배부처예요. 서신의 4번이 수신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전달되었음을 나타낸다. CC, Copy to. 아까 참조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8번에 Postscript 추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무역에 대한 내용들이 과거에 성립이 되다 보니까 아직 이제 이메일에 대한 내용들이 좀 반영이 안 된 편이에요. 그걸 좀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이 포스트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타자기로 작성을 할 때 타자기로 한번 작성을 하면은 삭제할 수가 없죠. 잘못 작성하게 되면은 그거를 폐기해야 돼요. 혹은 뭐 이제 이렇게 쭉쭉 그은 다음에 요거는 잘못됐고 진짜는 요거다 라면서 아래에다가 다시 써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 포스트스크립트를 넣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내용들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요. 그러면 맨 아래에다가 포스트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쭉 작성을 해주는 거죠. 혹은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든 아니든 간에 뭔가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따로 떼내어가지고 써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도 요 포스트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이미. 그리고 많이 해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초등학생 때로 기억을 하는데, 보통 그때 당시에 이제 일기를 쓰거나, 뭐 편지를 쓰거나 그러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PS라고 해서 항상 이제 뭐 어떤 내용 쭉 쓰고 나서 마지막에 PS 해가지고 무슨 내용 써주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뭐 강조하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본문 내용에 누락된 내용들을 위해서 작성하는 방법인데 그냥 이제 일부러 쓰는 거죠. 이렇게 PS라고. 사실 뭐 그때 당시에는 이 의미조차 모르는 상태로 작성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보조 요소 내용까지 한번 쭉 보셨고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이 표현들에 대해서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조금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 실제로 출제되는 그 표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모아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섹션별로, 상황별로 조금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쭉 보실게요. 이게 다 보시지는 않을 거고 중요한 것들 그리고 좀 자주 등장하는 것들 위주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문의 내용이 있어요. Business Inquiry라고 해서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가 먼저 나오죠. 아무래도 무역 서신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서류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메일 본문에다가는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게 됐다라는 내용을 사실 처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1번에 보시면 Your firm has been recommended to us by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대한상공회의소가 당신을 추천을 해줬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대한상공회의소에 리스트업을 해놨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한 4번 볼게요. I visited your website and I'd like more information about your products. 아,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한번 보고 관심이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We have been your advertisement in April issue Business Now and we are interested in importing your leather products. 실제로 요즘도요. 이렇게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실물 광고라든지 아니면 서명 광고 이런 것들로 많이들 확인을 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죠. 다음에 2번에는 자기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We are a Korean exporter handling computer parts listed below and we are looking for reliable partners to distribute our products in your country. 이건 어때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컴퓨터 부품 수출자인데 당신네 지역에, 당신네 국가로 이 물품을 좀 수출하고 싶은 거예요. 판매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작성하는 내용들인 거고, 2번 보면 We are a large importer of computer software here in Korea. 한국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큰 수입상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표현할 필요는 있어요. 아이다 원칙에 의해서. 근데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그 원칙을 지켜가지고 작성을 하지는 않고 그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예를 들면은 다음 중 아이다 원칙에 위배돼서 작성된 문장은 무엇이냐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원칙에 좀 집중을 하셔야겠지만 일반적인 서신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굳이 꼭 그거 다 지켜서 작성하진 않아요. 다음에 3번의 자료 요청. 1번 보실게요. We are pleased to invite you to submit a quotation. quotation에 밑줄 쳐두시고 for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attached sheet. 첨부 시트에 명시된 물품에 대한 귀사의 견적서를 제출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quotation이 뭐예요? 견적서예요. 가격 견적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를 들어 수출자가 작성한 서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수출자가 서신을 작성을 해서 상대방에 보내면서 처음 보냈는데 가격표를 동봉해 놓는다? 조금 수입자 입장에서는 꺼려지겠죠. 심지어 카탈로그도 잘 동봉 안 해요. 그냥 우리 회사가 이러한 회사이고 이런 아이템을 거래한다. 관심이 있으면 연락 달라 정도로만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3번 보시면 Would you please send me your best price on the basis of FOB 부산? 자, 이런 식으로도 좀 많이 작성을 하는 편이에요. 인코터 정보를 그냥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FOB 부산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아까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 견적서를 달라라고 하는 것들은 국내 거래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뭐 국내에서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그렇게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 수출입 거래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이동이 수반되다 보니까 운송비가 큰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이 선박 운송 말고요. 항공 운송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이 운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게 좀 싫어져서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은 다 물품 가격에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거래하는 중간에도 이 쉬먼트, 베슬 쉬먼트에서 에어 쉬먼트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Let us know about your volume discount program 하나가 더 나와 있죠. 그래서 FOB 부산 조건으로 가격을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량 주문에 따른 할인 제도가 있다면 알려달라. 우리 할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물품값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역거래에서는 여러 가지 할인이 있습니다. 뭐 대량 주문에 대한 할인, 예를 들어서 이거 물건 100개 살 때 하고 10,000개 살 때 하고 단가를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판매 실적이 올라가겠죠.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현금 할인. 뭐 예를 들면 추심이다 아니면 신용장이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을 해서 대금 결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송금으로 해주겠다. 그럼 어때요? 좀 할인해 주겠죠. 왜냐하면 돈을 미리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기 결제 빨리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뭐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120일 이후에 대금을 결제하겠다. 그럼 뭐 4개월, 5개월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품값을 미리 지불해주면은 우리가 한 2% 정도 할인해주겠다라는 것들이죠. 보통 이렇게 대량 주문하고 하는 것들은 그 계약 당시에 할인을 해주는 편이에요. 많이 사면은 단가를 낮춰주겠다. 그래서 보통 들어가는 할인율이 뭐 10%, 15%, 20% 이렇게 좀 수치가 높아요. 근데 요 현금, 그 다음에 조기 결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메인은 아니거든요. 그냥 좋다 뿐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조건을 걸어 놓습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되고요. 인보이스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자, 선적 후 2개월 안에 대금 결제했을 경우에 원래는 $10,000인데 이 중에 2%를 할인해 주겠다. 그럼 이거는 조기 결제하게 되면 할인된 금액만큼만 지급하면 되는 거고 조기 결제 안 해요. 원래 예정대로 계약 당시에 뭐 5개월 조건이에요. 그때 대금 결제한다? 그러면 그냥 요 금액 다 내면 되는 거죠. 선택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6번 보면 We would appreciate your offering your best terms on the following items. 다음에 품목에 대해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가격의 오퍼를 보내달라. 이 낮은 가격이라는 게 베스트 텀즈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베스트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수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낮은 게 베스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보면은 We would very appreciate it if you could send us some free samples. 무상 견본을 보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래를 하기 전에 그 물품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실물을 좀 보고 싶을 거예요. 카탈로그만으로는 결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4번에 보면 협조와 신속한 답장 요청. 그래서 We look forward to hearing your reply soon. 굉장히 좀 많이 보는 거죠. Look forward to 뭐뭐뭐뭐. 그 다음에 4번은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in advance.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무역 영어에 대한 문제를 푸실 때 메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요건 물어볼 필요도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서신 작성자가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런 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쪽에서 같이 문제를 엮여서 나오게 되냐면 이 서신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있어요. 좀 익숙하시죠? 이게 우리 뭐 학창 시절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시절 아니면 토익 시험 볼 때도 보면 서신을 주고 순서를 딱 뒤섞어놔요. 그 다음에 이 서신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과 같이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 순서상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결된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2번에 문의에 대한 답장입니다. 감사의 표현인 거죠. Thank you for your inquiry about our products. 처음에 서신을 보냈어요. 우리의 아이템들이 이런 거다라고 보냈고, 상대방이 그러면 카탈로그 좀 보내줘. 혹은 서신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서신을 받은 사람, 답장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답장을 쓰는 겁니다. 관심을 표명해줘서 고맙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조회받은 제품이 없는 경우 대체품을 권유하는 거죠. 카탈로그를 좀 보여줬는데 딱 그 사람이 찝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갑자기 아웃 오브 스탁, 품절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지금 품절됐는데 그거 말고 이 제품으로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든지, 아니면 그 제품은 작년 버전이다. 우리가 올해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냈으니까 요거를 한번 관심 있게 봐달라 라고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3번에 조건 등의 제시 한번 볼게요. 2번으로 가서 for payment,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 Please arrange for an irrevocable credit in our favor, valid until November. 대금 결제에 관해서는 당사를 수익자로 해서 11월 2일까지 유효한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갑자기 신용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in our favor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in favor 같은 경우에는 in favor of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수익자로 하여 라는 뜻이죠. 이 뒤에 나오는 당사자가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in our favor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우리를 수익자로 하여 라고 하는 거니까 이 문장을 작성한 사람은 수익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자료 견적 카탈로그 등의 제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6번 한번 볼게요. 자, we have enclosed a catalog,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 and a price list. 해석을 보면 카탈로그, 그 다음에 스페시피케이션이 뭐예요? 명세서, 그 다음에 테크니컬 데이터, 기술 문헌, 이런 것들. 명칭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스페시피케이션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정말 말 그대로 스펙 사항들이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기계류라든지 기구류, 이런 것들의 어떤 사양을 얘기할 때 사용했던 용어들인데, 요즘은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죠. 어떤 우리 취업 시에 해당 구직자의 그 이력들,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부분 볼게요. If you have any question about our products illustrated in the enclosed catalog, we would be pleased to hear from you. 동봉한 카탈로그에 설명되어 있는 당사 제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연락 달라 라는 거고, 자, 6번 볼게요. To place an order, 발주하거나 아니면 for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가 필요하다면 Please contact me anytime by email or fax, 이메일이나 팩스로 알려달라라는 거죠. 다음에 3번에 오퍼 및 주문입니다. 조회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들. 1번 보면 Thank you for your inquiry of April, and we are pleased to offer you as follows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조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당사 최종 확인 조건부로 다음과 같이 귀사에 오퍼합니다. 이건 무슨 청약이에요?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보시니까 이 subject to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에 2번으로 내려와서 오퍼의 조건 제시 및 설득입니다. 1번 We are pleased to hereby submit an offer to you as follows. We trust this offer is clearly a win-win proposition. 서로 양사의 이익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And we look forward to receiving your positive respons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그래서 조속한 회사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에 2번. In addition to the early payment discount, as discussed earlier. 그래서 좀 미리 그 할인에 대해서 합의를 했나 봐요. 조기 결제에 대해서. A 10% volume discount will be applied when our annual revenue from your company exceeds. 일전에 합의된 대로 조기 지불에 대한 할인 이외에 추가로 할인을 해주겠대요. 회사의 연간 구매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량 구매에 대한 할인으로 10%를 추가로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We have dealt on a 3% quantity discount for orders over 500 units, and we would like to offer you an additional 2% discount when payment is made within 30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invoice. 두 가지 종류의 할인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개 이상 주문하면 3% 할인, 그리고 인보이스를 수령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한다라고 한다면 2%를 할인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카운터 오퍼가 나와 있어요. 이 카운터 오퍼 같은 경우에는 오퍼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청약을 얘기했습니다. 자, 1번에 Your offer price is around 10% higher than the market price. 보통 이렇게 가격이 오게 되면요, 너무 비싸다. 당신의 경쟁자들, 우리 국가에 있는 당신의 경쟁자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너무 비싸다 라든지 혹은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비싼 경우에는 좀 깎아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동일한 수준이다는 왜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동일한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면 왜 굳이 해외에서 사오겠느냐, 우리 국내에서 공급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인해달라라는 내용인 거죠. So, would you please ask your supplier to come down to the suggested level? 회사 공급처의 당사 제시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하도록 요청해달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볼게요. We find the quality satisfactory. 자, 우리가 품질은 만족을 했다. We are prepared to place an order for pieces if the shipment can be effected by March. 3월까지 선적할 수 있다면 10,000개의 주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건 뭐예요? 내가 가격도 만족하고 다른 것들 다 만족을 하는데 뭐가 좀 불만족인 거예요? 선적에 대한 내용이 불만족인 거죠. 그래서 선적을 얘기를 하면서 카운터 오퍼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4번의 마무리 보면요. 1번 볼게요. We have hope that you will accept this offer immediately.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고, 다음에 4번 보면 주문의 의사표시가 있어요. 주문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quotation. We would like to order articles as follows. 다음과 같은 상품을 주문하고자 한다라는 거. 다음에 2번에 주문 내용 및 기타 사항. 1번 보면 The goods must be of exactly the same quality as the sample furnished. 상품은 제공된 견본과 완전히 같은 품질이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수신하는 이 수출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이 exactly라는 말이. 왜냐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이건 완전히 100%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똑같은 물품을 찍어낼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아주 미세하게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다시 카운터 오퍼를 하면서 품질 조건을 살짝 바꾸자라고 제안을 하겠죠. 다음에 4번 보면 You are requested to ship this order by the end of September at the latest since all merchandise is seasonal. 상품은 모두 계절 상품이므로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선적되어야 합니다. 이 계절 상품을 해당 시즌 내에 판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1년간의 악성 재고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조건이다라는 거고, 3번에 주문 승낙 요청 보시면 1번에
Please confirm by fax or email that you accept the terms and conditions above. 조건을 승낙한다는 것을 팩스나 이메일로 확인해달라. 3번에 we are prepared to open a covering LC upon your acceptance of our order. 당사는 귀사의 주문 승낙에 대해 신용장을 개설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장을 작성한 사람이 수출자예요, 수입자예요? 수입자인 거예요. 수출자가 주문에 대해서 승낙을 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겠고, 뒤에 나와 있는 신용장을 개설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게 어플리컨트, 개설 의뢰인이 수입자니까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장을 쫙 주고 서신은 누가 작성을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와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거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